오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취임 100주년을 하려다 했다가 웃고 시작하겠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원내대변인 문금주입니다. 오늘 간담회는 문진석 운영수석, 허영정책수석, 박상혁 소통수석 부대표와 이기현 비서실장, 윤종근 지원실장, 김남근 민생부대표, 김준혁 부대표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먼저 김병기 원내대표님의 모두 발언과 이어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병기 원내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자리해 주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로 제가 원내대표를 맡은 지 꼭 100일이 됐습니다. 100일밖에 안 됐네요. 참 일이 많았는데 지난 100일 내란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내란 책임과 실체 규명 없이 대한민국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희 확고한 신념입니다. 내란 척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일례를 들면 국정조사 위증자 처벌을 위한 증감법도 이번에 개정할 것입니다. 국민께 보고드릴 성과도 제법 있었습니다. 총 73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그중 17건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입니다. 상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농업4법 등 민생과 개혁을 위한 법안을 하나하나 처리했습니다. 사실 이 법 하나하나가 지난 10년 넘게 엄청나게 이슈화된 법안들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보람은 국민 삶의 회복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비 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내수와 소상공인 매출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상승세도 눈에 띕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의 삶을 바꾸는 힘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난 100일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민생과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원내대표단을 구성했습니다. 물가대책 TF, 산업재해 예방 TF,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를 만들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은 결실로 지난주에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각 TF 단장님들과 참여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월 말과 9월 초에는 경제단체 대표들을 만나 우려와 고충을 직접 듣기도 하였습니다. 7월에는 폭염대책 수립과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전국을 돌며 현장을 챙겼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늘 현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정대 협력도 어느 때보다 긴밀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원팀을 강조하면서도 충분히 토론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논의가 끝나면 하나로 힘을 모읍니다. 덕분에 민생과 개혁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명확합니다. 첫째로 정보조직법을 조속히 처리해 내각의 안정과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로 국민 피해를 구제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가짜정보근절법, 사법개혁법 같은 개혁 입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검찰과 가짜정보 개혁도 일정대로 처리할 것입니다. 셋째로 경제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배임죄는 폐지할 것입니다. 넷째로 이번 국정감사의 목표는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임을 분명하게 합니다. 특히 국정감사 상황실에 사법피해 신고센터를 마련하겠습니다. 검찰의 조작 기소로 인해 피해받은 모든 국민들의 사례를 모아 진상을 규명하고 발표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근거 없는 발목 잡기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2026년도 예산안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반드시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를 두고 의견이 많습니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이 내년 1월 다시 풀릴지 모른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기현 판사의 재판과 사법부 행태를 보면 국민 대부분은 사법부의 내란 재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잘 자각하기 바랍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주장은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국민과 내란 종식을 위한 방어 수단입니다. 서울지법이 지기현 재판부에 판사 1명을 추가로 배치했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끔 사법부는 내란 척결에 대해 단호하고 공정하며 무엇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것임을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과의 대화 원칙은 분명합니다. 민생은 함께합니다. 그러나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습니다.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습니다. 장애투쟁과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건 명백한 대선 불복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100일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민 최우선이라는 원칙만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할 때, 정치가 국민의 삶을 보조할 때 그 변화는 보이지 않는 희망이 되어 국민 마음에 전해진다고 확신합니다. 민주당은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 국민의 희망이 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들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함께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안 들립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당연 사실 그간은 공식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는 당론이 아니라는 입장을 좀 견지해 왔는데요. 지도부에선 대표님도 물론이고 필요성은 계속 말씀해 오셨고 지난 금요일엔 좀 설치하겠다는 공식 논평까지 나와 있고요. 당 특위에서는 새로운 설치법도 발의했고 법안 소위에서는 기발이 된 법안도 지금 논의 중인데 25일 본회의를 전후로 당론 추인이라든지 좀 관련 논의가 더 진전될 가능성이 혹시 있을지 여쭤봅니다. 얘기가 너무 급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란 전담부로 관련된 사항들 이런 사항들은 모두 윤석열을 이대로 두면 1월 달에 풀려나서 그리고 또 자유롭게 돌아다닐지도 모른다는 국민적 불안감을 다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기현 재판부가 12월 달까지 재판을 갖다 끝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관련돼 가지고 사실 일정의 정무적 판단을 하셔야 되는 대법원장이나 사법부에서 일체 이에 관련된 말씀들을 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이 재판을 신속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차질 없이 이걸 갖다가 처리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갖다가 저는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격 수단이 아니고 사법부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방어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한다면은 이런 일들이 저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시간을 다투어가면서 이런 걸 갖다가 하는 것보다는 많은 논의를 통해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처리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하십시오. SBS 박하정이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이제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 정도는 내야 된다고 본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 부분이 예전에는
뭐 대법관이나가 이렇게 신속하게 재판부에 해라라고 하는 것도 사법파동이 있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나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 지금 법안도 뭐 위헌이나 이런 문제 소지는 없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특검법 합의도 있었고 과거에 윤리특위 일도 있었는데 이게 뭐 지도부나 원내 지도부 갈등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강성 지지층이 뭔가 얘기를 하면 이렇게 원내 결정이 뒤집어지고 이런 구조가 좀 문제라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내란에 대해서 신속하게 하라는데 그것이 다른 의견이 나올 수가 있나요? 일반적인 사법부에 대해서 저희가 뭐 어떤 발언을 한다면 그것이 사법부에 대한 관여나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그건 한계선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존립과 존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존망에 관한 사항을 언제까지 이렇게 질질 끌 것인지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18번의 재판 동안에 지금 윤석열이 한 번도 출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른 재판부에서도 동일한 잣대를 갖다가 적용할 겁니까? 저희가 보기엔 재판 지연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해달라는 것이 재판부에 대한 관여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강성 지지층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강성 지지층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당에 대한 의견을 갖다가 내는 당원 주권 중심 정당으로 변모하면서 그런 의견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그 의견들이 타당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지도부조차도 그런 것을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기존에 예를 들어 완전히 합의된 것이 파괴됐다고는 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그런 걸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착되기 전에 여러 의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정착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원내대표님 수고 많으셨고 저는 오마이뉴스 유성애 기자라고 합니다. 100일 동안 많은 일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스스로 돌아보셨을 때 조금 아쉽다, 이런 거는 좀 바꿨으면 좋았겠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야당과의 협치에 있어서 야당이 오늘도 민주당이 독재 정치라고 하면서 규탄 대회를 예정하고 있는데 원내대표로서 어떤 대화 전략이나 어떤 식으로 소통하겠다는 전략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쉬운 거는 한 것 빼놓고는 다 아쉽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러니까 한 것도 많았지만 하지 못한 것들도 많았거든요. 그렇지만은 사실 지난 100일을 돌아보면 사실 상법 개정이라든지 노란봉투법 개정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10년씩 걸리던 법들이거든요. 그런 법들이 신속하게 통과됐고 그랬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람을 느낍니다. 근데 맨 처음에 기준을 세웠을 때 8월 정도까지는 민생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고 9월 달부터는 개혁 법안을 통과시킨다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아직 100일 동안에 그렇게 아쉽다, 이게 정말 아쉽다 그런 거는 아직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재 정치 얘기하겠는데 그거는 국어사전에 협치란 단어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독재 정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갖다가 대화의 주제로 옮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당과의 대화에서는 어제까지나 국민을 중심으로 한 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을 중심으로 해서 대화를 하는가, 민생에는 대화를 합니다. 근데 국민이 중심인데 쿠데타를 일으키고 내란을 일으킨 것이 국민을 중심으로 한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없다고 저는
뭐 확고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쪽에서 먼저 손을.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파이낸셜 뉴스 송지연 기자라고 합니다. 우선 취임 100일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 내란과 민생은 철저하게 분리하겠다. 민생에 대해선 네. 취임 100일 축하드리고요. 내란과 민생은 철저하게 분리하겠다. 민생에 대해서는 야당과 함께 대화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계속 민생경제협의체 회의가 수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가까운 시일 내에 뭐 재개하자는 교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물밑 작업이라든지 따로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정책수석과 그 정책위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물밑 작업은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서로 간에 지금 대화의 중심이 다른 거죠. 저희는 민생에 대해서 하자고 그러고 그쪽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민생에 대해서보다는 다른 걸 갖다 지금 먼저 우선시하기 때문에 아직 이제 큰 진전은 없는데 민생에 대해서는 저희는 언제든지 대화를 할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네. 하나만 더. 관련해서 근데 당에서는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사과하기 전에는 그 좀 재개하기 힘들 것 같다는 뉘앙스의 메시지를 내보낸 걸로 아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상대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건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화의 상대에게는 틀림없는데 그 본인의 그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대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민생 같은 중요한 대화를 위해서 본인이 사과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 송원석 원내대표님께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뒤쪽에. 100일 축하드리고요. 앞서서도 100일을 돌아보는 것과 관련된 질문했었는데요. 대표님께서 법안도 많이 발의하시고 초기에는 당 대표 직무 대행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보셨을 때 자신을 이제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했을 때 스스로 몇 점을 주실? 평가는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뒤쪽에. 오늘 그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내란전단 재판부 설치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다시 장애로 나갔습니다. 제1야당이 다시 장애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명분이 있나요? 저는 그걸 일단 모든 본인들이 판단을 국민들의 시각에서 저는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명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근저에 지금 내란을 불복하겠다는 게 근저에 깔려 있으면 그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되면 대선을 불복하겠다는 게 이르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본인들이 장애 투쟁을 하려면 내란에 대해서 겸허한 반성과 인정을 하고 그 베이스에서 다른 것들이 뭐 지금 장애 투쟁의 뭐 내용들을 한다면 이해를 갖다가 하고 100번을 양보해서 하겠지만 적어도 내란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것도 저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좀 성장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고, 지금 원내에서도 정기국회는 좀 성장 관련된 법안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 좀 오늘 기자간담회 내용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온 것 같지 않아서 좀 대통령 기조를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성장 관련된 법안들을 좀 어떤 거를 좀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은 크게 두 축으로 진행됩니다. AI 3대 강국을 위한 AI 대전환 영역에 있어서 15개 분야의 AI 관련된 전략 산업들을 육성하는 분야, 초혁신 경제 분야에 있어서 그 외에 우리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부터 바이오까지 15개의 분야의 버티컬 산업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육성입니다. 그 부분들을 150조 원에 달하는 국민 성장 펀드를 통해서 민간이 참여해서 다양한 벤처 기업군과 유니콘 기업들과 또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마중물을 큰 규모의 펀드 조성을 통해 가지고 뒷받침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뭐 거의 대한민국의 알짜 세계 경쟁력을 갖춘 그러한 분야의 제조업과 기술과 이런 것들이 망라되어 있고 충분한 기존에 뭐 50조 원 정도에 불과했던 그런 펀드 규모가 3배 이상 확장된 그런 펀드 규모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너지가 난다고 한다면 5년 내에 3% 성장을 만들어내기 위한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되리라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안들은 15개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들 인지하고 계시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 분야에 있어서 이미 패스트트랙이 기한이 완료되어 있는 반도체 특별법을 뿐만 아니라 AI 3대 강국 전환을 위해서 AI 관련된 법안들 그리고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마스카 프로젝트 등 통상 관세 협상을 뒷받침하는 그런 법안들까지 촘촘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 뒤쪽에 먼저 드셨는데. 네. 홍정규신문 진동혁 기자입니다. 우선 배임죄 아까 폐지를 말씀하셨는데 TF에서는 일단 이게 경영 판단의 원칙 같은 걸 넣는다거나 이렇게 좀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 포함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방금 폐지를 언급하신 거는 그 방향으로 좀 가닥이 잡혀 있다고 봐도 될지고요. 한 가지 더 여쭈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때 말씀하셨던 상속세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일정이랑 계획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임죄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니까 경영 판단의 원칙, 이게 역과, 그런 걸 갖다가 비롯해서, 상법과 형법상의 그런 법들을 단계적으로 보완하자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을, 배임죄를 폐지하고, 폐지에 따른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법들을 갖다 개별 입법하자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그 의견이 완전히 합치를 본 건 아니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이런 규정이나 이런 걸 만들 때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배임죄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것을 폐지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러면 그 원칙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그걸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상속세 완화해야 되는 것은 그건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여러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의견이 있고 아직 의견이 모아지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속세 완화보다는 배임죄가 먼저 처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반드시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전이 잘 되면 정기국회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저 상속세 같은 거 조금 더 논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배임죄 같은 거는 저희가 정기국회에 처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그 옆에 우리 박하연. 다름 아니라 소영교 의원님과 박승찬 의원님이
대한 오늘 법사위에서 나왔는데 이후로 뭐 지도부 차원에서는 당 전반적으로 좀 추가로 팩트 확인하신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윤리특위 그때 이제 국회 운영위에서 6대6으로 의결이 됐다가 강 대표께서 이제 원점 재검토 제시하신 이후로 좀 가시화된 게 없는 것 같아서요. 당내에서 좀 보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그 건에 관련돼서는 의혹이 제기됐고 거기에 대해서 그 의혹이 된 배경이 윤석열이 이대로 가면 1월 달에 풀려난다는 게 베이스에 깔려 있는 국민적 불안을 갖다가 대변해 주신 거거든요. 지금 그 김경호 변호사로 기억하는데 그분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금 고발을 이제 조치를 했습니다. 고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수사 과정이나 이런 걸 갖다 좀 두고 보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윤리특위 말씀하셨는데 윤리특위가 다시 논의되려면 이제 운영위에서 윤리특위에 대해서 그 논의를 갖다가 해야 되겠죠. 이건 합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 합의되도록 그거는 다시 논의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화일보 김민지 기자입니다. 3일 전에 목요일에 정부 조직 개편안 관련돼서 금감원 직원들이 장애추 등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위원장이랑 기재위원장은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패스트트랙 태울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장기투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관측되는데 혹시 민주당에서는 비대위와 대화할 계획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 문제는 지금 당정대가 지금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의하는 과정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런 말들이 만약에 밖으로 나가면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단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갖다 열어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패스트트랙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논의 그리고 대화 뭐 모든 걸 갖다 다 열어놓고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25일 날까지는 무조건 결정이 날 겁니다. 네, 지금까지 10분의 기자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 되는 우리 언론사에서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할 거라는 카드도 이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정부조직법 처리나 이제 저희 민생 법안 처리가 다 지연되고 그 다음에 국회 본회의 일정 또 여야 합의해서 의장께서 결정하는 거다 보니까 또 의원식 의장을 또 압박한다는 목소리도 이제 나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내 전략은 좀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여쭙습니다. 그게 원내 전략을 갖다 공개하면은 하지 말라는 얘기 같은데 정부조직법 같은 거는 이제 뭐 통과가 되겠죠. 이제 뭐 필리버스터를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저희가 제일 먼저 상정을 할 테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 법안이나 정말 긴급한 법안에 대해서도 그리고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는데 그 민생을 도외시한 그 정당은 국민을 외면하고는 존립할 수 없습니다. 그건 뭐 명확한 얘기입니다. 근데 국민을 외면한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 책임도 온전히 져야 되겠죠. 근데 그 책임에만 저희가 맡겨놓지는 않겠습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그렇게 나온다면 저희가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그거를 일일이 다 받아내겠습니다. 그 문제 가지고 타협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네. 네, 맨 뒤에.
전적품 일부도 역풍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향후에 당내 조치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정청래 대표랑 조금 역할이 두 분이 다르신 것 같은데 최근에 부부 싸움도 하셨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마무리된 거 있는 걸 말씀하세요? 마지막 얘기 못 들었습니다. 부부 싸움 때문에 지금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게 제가 한 40년 살아보니까요. 그 부부싸움이 친할 때는 자주 싸웁니다. 그런데 갈라서는 사람들 보면은 싸움을 안 하더라고요. 지금 그때 당시에 그런 의견에 좀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뭐 일부 언론에서 봉합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견은 좀 관계는 완전히 회복이 되었고요. 오히려 그전보다 대화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대화 서로 간에 이걸 알겠거니 하고 생각했던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확인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또 확인하는 절차가 좀 하나 더 추가돼 가지고요. 좀 얘기는 좀 더 긴밀하게 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김경호 변호사가 지금 고발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진행이 되는 과정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 만에 얘기들이 뭐 어떻게 되고 이렇게 막 급변하게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직무가 국민의 불안 이런 걸 갖다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변하는 역할이 굉장히 큰 역할입니다. 근데 사법부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얘기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언급을 하질 않았어요. 사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런 걸 하겠다, 내란 전담부 하겠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직위원 재판부의 판사나도 증언하고 이러면서 이 문제를 좀 보강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거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듯이 그 얘기가 저는 결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 재판 사법부에 개입한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법부든 그게 행정부든 저희가 얘기하는 건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신속하게 공정하게 재판하겠다는 걸 갖다 천명해 달라는 거거든요. 윤석열이 풀려나기 전에 지금 상황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게 정상은 아닌 재판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달라는 겁니다. 거기에 다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네, 이제 거의 뭐 정리가 돼가는 것 같은데. 네, 저 국민의힘 황현입니다. 우선 취임 100일 정도 축하드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정 과제 중에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개헌 관련된 것들인데 혹시 개헌 투기 관련해서는 당내에서 진전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주말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청년들과 대화했던 내용 중에 다소 좀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도 좀 비판이 있었고, 그리고 당내에서 뭐 장애인 설치라든지 뭐 당원 주권 현황제기 등 여러 주체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는데 청년들에 대한 정책은 크게 뾰족하게 나오는 것들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 그에 대한 논의도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개헌에 관련된 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그거는 국회 차원에서 좀 논의가 되고 있고요. 만약에 개헌을 하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우리 민주당의 큰 기조는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다입니다. 그러니까 큰 담론으로 들어가서 다시 이것이 좌초되지 않게끔 기존의 국민의힘 그리고 야당과 거의 합의가 이루어졌던 합의 단계까지 갔던 내용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기 시작한다. 요 기조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청년과의 대화에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그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장애인국 설치 이런 거를 하듯이 기존에 저희가 청년들에 대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점을 두고 이미 전영기 의원님 뭐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해오고 있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할 건지는 제가 전영기 의원님을 통해서 이거는 갖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질문, 네, 뭐 말씀. 정부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발표했잖아요. 청년들 장기 미취업 청년들 찾아서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게 이제 일자리 권리 보장,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라는 것인데 이런 정책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우리 원내에서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전자신문에 청산을 위한 계획법이 뭐가 있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이제 청산이라는 것은 과거의 구체제에 대한 관행들, 잘못된 관행들을 일신하는 게 이제 청산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개혁 입법은 대부분 다 청산을 위한 개혁 입법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국정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관행들 이런 것들을 고치는데 이 잘못된 관행이 법과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법들을 법이 미비돼서 그런 관행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법을 다시 구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런 법들을 찾아서 또 입법 진행할 그런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됐습니까? 개혁입법 천재예요. 검찰, 뭐 사법개혁 다 구체제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는 차원에서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충하고자 하는 것은 그 아까 배임죄 관련해서 김병기 원내대표님은 사실상 이제 정부보다도 훨씬 앞에 서서 배임죄 폐지에 대한 의지와 원칙들을 천명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형벌 그 민사책임 합리화 TF를 만들어서 활동을 그 어느 TF보다 활발하게 진행을 해왔고 그동안 뭐 경제단체, 그 다음에 경영자단체, 그리고 중소기업, 벤처기업 관련된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쭉 진행을 해온 바 있고 한 차례의 정부 경제형벌 합리화 TF하고도 당정협의를 진행한 바 있고 9월 달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배임죄 관련돼서 대법원 판례와 법원 판례들이 한 3,300여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3,300여 건의 판례들이 주로 어떠한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유형화 작업을 지금 법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또 다양한 생계형 범죄라든지 이런 경제 형벌로 인해 가지고 경제인들이 범죄인이 되는 그런 각종 법 조항도 6천여 개가 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 형벌을 좀 간소화하고 이것을 좀 민사 책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작업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배임죄에 대한 폐지 원칙들을 가지고 가되 이러한 그렇게 해서 배임죄 폐지 이후에 법적 공백은 또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시간은 걸릴 뿐이지 배임죄 폐지에 대한 원칙과 로드맵은 명확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9월 중으로는 그거에 대한 첫 번째 대책 차원에 있어서 당정협의를 거쳐서 또 지도부의 추인을 받아서 9월 내에 첫 번째 대책들을 좀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충분한 소통의 시간은 된 것 같고요. 네.
연합뉴스TV 홍소연 기자입니다. 원래 당초에 이제 추석 전에 25일 본회의에서 검찰, 사법, 언론개혁 모두 처리하신다는 입장이셨는데 사실상 25일에는 검찰개혁만 정보조직법 개정안에 담겨서 처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두 개혁은 혹시 뭐 법 발의나 본회의 처리까지 좀 타임라인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하나 말씀드릴 거는 최초에 그게 네이밍화 됐는데 저는 그 네이밍을 쓰지 않겠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언론 개혁이라는 말인데 그런 용어는 저희는 앞으로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가짜 정보 근절에 관한 법이라고 이렇게 좀 네이밍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검찰, 사법 그리고 가짜 정보 근절에 대한 거 말씀하셨는데요. 사법과 그 가짜 정보 근절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이 법이라는 게 개혁이라는 것이 사실 기존에 잘못된 것을 갖다 급속하게 고치는 그런 효과가 있는 반면에 이거에 대한 후유증이 만만치 않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다가 좀 갖자.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마냥 느는 건 아니고요. 이 두 법에 대해서도 지금 예상은 11월 경에는 그러니까 그 사법 관련된 법과 그 가짜 정보 관련된 근절에 관련된 법은 11월 정도에 처리를 갖다가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 마지막입니다. 네, 한겨레 김인도 기자입니다. 비슷한 질문이었는데 그러면 사법개혁 관련된 법안 이번 주 그러니까 추석 전에 발의한다는 이야기가 좀 있어 왔는데 법안 발의에 대해서는 지금 막바지 지금 논의가 있어가지고 법안 발의가 될지 안 될지는 그 특위의 의견을 갖다 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발의는 하자는 의견과 아니 그 발의 통과를 목표로 안 한다면 발의 자체를 갖다가 넘기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그건 다음 주가 좀 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추가 보완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연합뉴스하고 한겨레에서 말씀하신 부분 관련돼서는 이제 타임라인을 여쭤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당 특위를 중심으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여러 차례 아마 당 특위에서는 세부적으로 또 세심하게 많은 토론과 노력들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결과를 언제 저희들이 통과시킬지 여부는 이전부터 정기국회 내에 빨리 통과시키겠다는 말씀들을 이미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발의가 안 되면 뭐 의지가 안 보이는 거냐 이렇게 오해하실 필요 없이 그 부분 관련돼서 아주 물샐 틈 없이 내용을 치밀하게 준비해왔고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바대로 그 부분 관련된 논의가 정리되는 대로 발표하고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이제 10월에는 아시는 것처럼 다 국정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정감사가 지나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정기국회에 처리하겠다라는 다시 한번 그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